법의 효력 확보 방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76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이나 금지 따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을 안 지켰을 경우에 어떻게 그 법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제재라고 합니다. 제재, sanction. 법의 이념인 정의, 합목적성, 법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정력을 부과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민사법상의 제재, 형사법상의 제재, 그리고 공법상의 제재, 이러한 순서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법상의 제재입니다. 민사법상으로 법 규정을 어겨서 제재를 받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법에 따른 이행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제재, 즉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하는 제재입니다. 이것을 계약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함으로 인해서 배상 책임의 제재를 받는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계약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혹은 계약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시에 불법행위 책임도 생길 수가 있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어떤 불법행위를 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민법상, 민사법상으로서는 책임의 중요한 두 가지가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그런데 계약의 위반, 계약 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도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의 원칙은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명예회복에 따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죄광고를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불법행위 사실, 위반 사실 자체를 공표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손해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위법행위가 생긴 현재의 이익 상태와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이익으로 보는 법익은 재산, 신체, 기타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상당한 것이면 모두 해당될 수가 있고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3분해서 구별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위법한 상태, 채무불이행 상태, 불법행위 상태로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든 실질적으로 지출한 손해를 말하고 소극적 손해는 그러한 위법한 상태가 생김으로 인해서 벌 수 있었던 수익을 못 번 그런 기회 수익의 상실, 일실수익이라고 합니다.를 말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도 분류가 되는데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하고 이 특별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한편 손해는 일반적으로 보상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손해가 생긴 상태를 그대로 다시 원상회복시켜주는 상태의 의미의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 그 불법행위가 고의적, 악의적, 반사회적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배상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퓨니티브 데미지라고 하죠. 네.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그러한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 또는 기업이 그런 부당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가 보상적 손해배상 액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적당한가에 대하여 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명하는 판결을 자주하는 미국에서는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4배 정도가 적정하며 10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위헌일 수도 있다라는 판결도 있지만, 거의 500배가 넘는 경우에도 위헌이지 않다고 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78페이지 주석에 나와 있는 영어로 된 판례의 내용이 그 유명한 맥도날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79세의 노인이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를 먹다가 커피를 받다가 커피를 자기 무릎과 사타구니 부분에 쏟았습니다. 여러분 커피 체인점에 가서 커피를 받아보면 물이 엄청나게 뜨겁죠. 그래서 사실은 잘못 먹다가 입안도 데이고 그러는데, 쏟아가지고 완전히 자기 하체 부분에 쏟아가지고 서드 디그리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실제 치료비는 메디컬 빌스는 2만 불 정도 들었는데, 정신적 손해 포함해서 20만 불 정도의 compensatory damage, 보상적 손해배상을 명하고, 대신에 그 노인의 과실이 20%니까 20%를 감액해서 16만 불 정도의 보상적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70만 불을 명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왜냐하면 맥도날드라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대기업이 뜨거운 물을 취급하면서 이 취급하는 데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큰 징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70만 불을 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것이 48만 불로 깎였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가 보상적 손해배상 액수의 몇 배 정도 이르려면 합리적인가가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최근에 있었던 유명한 담배 소송 있죠. 흡연자가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폐암에 걸리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담배의 중독성 그리고 유해 물질에 대한 고지 그리고 유해 물질에 대한 은폐를 했다는 이유로 담배 제조 회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명했을 때 엄청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해진 적이 있습니다. 억불, 1억 불, 2억 불 상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해진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적 원칙으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상으로 3배 내지 5배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이미 강의 자료에 여러분들한테 올렸는데요. 법무부에서 최근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는 법을 제정 혹은 개정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그 강의 자료에 올린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에서 상인의 경우에, 일반 기업의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미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에서 제한 없이 종래에는 정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만 있었죠.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일정한 증거조사를 거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도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당한 경우에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개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별법으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강의 자료에 여러분들한테 올렸습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해서 10여 가지 법률에서 위법행위가 대상 위법행위를 정하고 고의과실, 고의중과실, 명백한 고의, 반복적인 경우에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3배 내지는 5배의 실손해배상액을 가중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그런 개별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변조, 훼손한 경우에 3배의 실제 손해액의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명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관적 요건으로 입증 책임,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의 중과실은 원래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입증 책임 전환이 무슨 의미죠? 입증 책임 전환이라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내가 고의가 없었고 중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거꾸로 입증을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원래 상대방이 가해자가 고의적이고 중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피해자가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해자에게 내가 고의가 없었고 중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입니다.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민사재판을 간단히 설명한 교재 157페이지 부분에도 약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정사실의 진위가 불명확할 때 해당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서 소송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있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입증 책임을 지는 자가 그 입증 책임을 제대로 못한 경우는 그 입증 책임을 지는 자에게 불이익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고의는 알겠는데 중과실은 무슨 뜻이죠? 자, 중과실도 우리 교재 뒷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의무와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교재 129페이지에 보면은 경과실과 중과실의 구별이 있습니다. 이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는데 일단 설명하면은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방지할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일반법, 집단소송법과 상법에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외국 법원은 징벌적 배상 판결, 특히 미국 법원이죠. 많이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 법원에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을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집행하는 경우, 우리나라 회사가, 기업이, 개인이 미국에서 피고가 된 경우죠. 그러면 미국 법원의 판결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집행하면 우리나라에서 집행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집행 판결을 받고 그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 재판 승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그래서 외국 법원의 재판을 승인한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공서양속이죠. 어긋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춰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 판결이 승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징벌적 배상 판결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나라의 공소양속과는 안 맞는다고 해서
외국 법원에, 특히 미국 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우리나라 집행을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2011년 11월에 우리나라의 코롱 인더스트리가 그 아라미드 섬유와 관련된 섬유 제품에 대해서 듀퐁사가 코롱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기술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1조 원에 가까운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듀퐁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것을 집행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하자 우리나라 국회가 민사소송법 217조 2를 친설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이 우리나라 법률 또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 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확정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2014년 5월 20일. 갑작스럽게 이 듀퐁과 코롱 인더스트리 간의 판결이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개정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이 법률 제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외국 법원의 징벌적 배상 판결에 대한 일부 집행 불승인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217조 2가 신설된 이후에 일부 집행 불승인도 이제 도입돼서 걱정거리, 고민거리는 좀 덜은 상태입니다. 많은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강제 이행이죠. 이행 의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강제, 민사집행을 하거나 대체집행 혹은 간접강제를 통해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대체집행은 채무자 대신 철거하고 채무자에게 비용을 주심하는 걸 말하죠. 간접강제는 지연기간에 대한 배상금 지급 명령을 통해서 이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효력 부인입니다. 계약 위반의 경우에 혹은 권리 불행사의 경우에 실권시키는 경우, 친권상실, 소멸시효 적용시키는 경우, 그 행위를 무효로 처리해보는 경우, 강행법규 위반 행위,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 불공정 법률 행위,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이런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효력을 상실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또 규정을 해서 취소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런 경우에 취소를 시켜버려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시켜버리는 경우죠. 이런 것들이 민사법상의 제재입니다. 법의 효력 확보 방법 두 번째의 형법상의 제재입니다. 불법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 행위로 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형벌에는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있습니다. 생명형은 사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형은 징역,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같이 형무소에서 복역하는 것인데 교도소에서 금고는 복역하는 동안 노역 의무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징역형은 유기징역은 6이 1월 이상 1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고 25년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기간에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10년 경과 후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금고는 정력에 복무하지 않는데 주로 과실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유치장에 구속시킵니다. 과실상해죄와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형으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자격상실은 사형, 무기징역의 경우에 선고되고 공무원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비선거권, 공법상의 업무 자격, 법인, 이사, 감사, 지배인, 검사역, 재산관리인의 자격 등을 상실시키는 것이고 자격정지는 당연정지와 선고정지가 있습니다. 재산형은 벌금,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 처분을 합니다. 이때 벌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벌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벌금이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을 환영 유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영 유치 기간은 3년 이하로 제한됩니다. 아무리 벌금이 많아도 그거를 1일 얼마로 계산해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환영 유치 기간과 관련해서 황제 노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그 유명한 대주그룹 회장 황제 노역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254원의 벌금이 선고됐는데 1일당 5억 원의 환영 유치 노역 판결을 내린 겁니다. 판사가. 자, 그러면 50일 정도만 노역 유치 처분, 환영 유치 처분만 되면 되는 거죠. 자, 이건 너무 일당 5억 원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런 황제 노역을 한 판사는 도대체 누군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황제 노역을 벌금을 254억 원을 못 낸다고 하면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은 이 사람은 진짜 재산이 없는가? 등등에 관해서 엄청난 부정과 비리와 잘못된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게 밝혀졌죠. 이 사건 이후에 아까 본 것처럼 벌금 50억 원 이상은 1000일 이상을 환영 유치하게 한다는 그런 규정이 새로 생긴 겁니다. 황제 노역에 관해서 한번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고 우리나라 법조계, 경제계의 유착, 그리고 부정, 비리, 참 실망스러운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주로 선고하는데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에 대상해지고 단기간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됩니다. 몰수는 범죄 관련된 재산을 국고에 기속시키는 부가형입니다.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처벌법에 의해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범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인데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범죄 후에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에 의해서 사실은 그전에는 범죄로 수익을 왕창 취득하고 몸으로 때우겠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몇 년 살고 나왔고 난 다음에 떵떵거리면서 불법적으로 범죄 행위로 벌은 돈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 법으로 인해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물론 뭐 이게 범죄 수익 은닉이 안 밝혀지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날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추징은 몰수에 가름해서 몰수할 물건의 가액의 납부를 강제하는 처분입니다. 몰수 대상이 몰수가 불능한 경우는 가액을 추징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죄질이 경미하거나 집행유예 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서 처벌 교화 효과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무보수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형벌입니다. 89년도에 소년법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격리 수용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 아닌 경우에 실시해오다가 92년 형사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97년부터 성인까지 500시간 이내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에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 제도와 함께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형법을 위반한 성인법의 경우에 200시간 이내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준법운전, 알코올 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치료교육, 성폭력 방지교육, 인간관계 훈련, 심성개발 훈련 등 인성교육을 위한 집단지도, 극기훈련, 체육활동 등 심신단련활동, 예절 및 준법교육, 명사, 출소자 등의 경험담 또는 자유토론, 직업교육,
일반 교양 함령을 위한 교육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형사법상의 제재입니다. 법의 효력 확보 방법, 마지막으로 공법상의 제재입니다. 8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효력 확보 방법의 제재에 관한 내용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범위하지만은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이 법학 개론 시간에 맞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개괄적인 내용을 빨리빨리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제재와 행정법상의 제재로 나눠집니다. 헌법상의 제재는 헌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는 탄핵심판, 정당해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등이 있습니다. 그죠? 탄핵심판은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거치고, 정당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거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탄핵심판은 두 번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이 인용됐죠. 그리고 정당 해산의 경우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행정법상의 제재는 일반 국민에 대한 제재와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제재로 두 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법상의 제재는 행정강제와 행정벌, 과징금 등 부과, 인허가 철회, 정지, 불리한 사항 공개, 공표, 관여사업 제한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강제를 보면은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개인의 신체 재산에 대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행정상의 즉시강제가 있습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대집행, 직접강제, 행정상의 강제징수 등이 있습니다. 대집행은 민사집행에서 나오는 대집행, 대체집행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직접강제는 출입국관리법 등에서 외국인 출국 정지, 퇴거 강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있는 건데,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상의 즉시강제, 즉시강제는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행해집니다. 강제격리,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급박한 경우의 무기 사용, 소방법상의 소방 대상물 처분,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의 살처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또 따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해마다 오는 가축 전염병과 관련된 건 조류독감 이런 등과 관련된 살처분 이런 것들이 행정상의 즉시강제입니다. 검문, 강제 수용과 같은 대인적 강제와 물건 장부 검사, 압수, 영치, 폐기와 같은 대물적 강제, 그리고 가택 출입, 임금, 투색과 같은 대가택 강제 일들도 있습니다. 행정상 즉시 강제가 적법한 경우에도 법률은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둬야 되며, 위법한 강제의 경우에는 행정쟁송, 국가배상, 정당방위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시 강제권의 성질상 단시간에 행위가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분평이나 감독 등에 즉시 강제권 발동의 중지를 촉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행위자인 공무원의 형사책임, 징계책임을 묻는 것도 심리적인 이 즉시 강제권의 남용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죄에 대해 가해지는 처벌입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별이 됩니다. 행정형벌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해서 형법에 죄명이 있는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행정형벌을 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형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벌금, 과료, 추징금 납부에는 통고처분이라는 절차를 가스여지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 형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이용됩니다.
행정질서벌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신고, 보고, 서류 비치 등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의무 위반죄에 대해서 과태료가 가해지는 겁니다. 과태료입니다, 주로. 이 범칙금과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많이 받죠. 도로교통법이나 교통규칙 위반하는 경우에. 조세범, 교통사범, 출입국관리사범 등의 이 범칙금 통고 처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통고 처분은 그 해당 기관이 통고 처분을 합니다.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안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통고 처분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정의 기간 내에 통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고 처분을 한 행정청은 빚제 없이 고발하게 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발부합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방치, 자연훼손, 노상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무단 횡단, 공공장소 흡연,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만약에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찰서는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기고 이때는 직결 심판에 회부됩니다. 판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해서 벌금을 부과하게 돼요. 범칙금이 이제 벌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경범죄는 관행상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3년 시효가 지나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서 상습 미납자가 양산되고 법 집행의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 형벌은 형벌이 있고 형법이 적용되는, 그리고 벌금, 과료, 추징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입니다. 자, 그리고 과징금이라는 게 있는데, 과징금은 뭐냐면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부과합니다. 위반 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을 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익 액수에 따라서 가해지는 행정제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행정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영업의 내용이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일반 국민에 대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가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산금은 납세 의무자가 그 납기까지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독촉을 하면서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국세의 경우 체납된 국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또 가산합니다. 한편 가산세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 납부 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둔 행정벌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성실한 신고 납부가 안 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고, 가산금은 납기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각각 이렇게 다 다릅니다. 자, 그다음 행정 법상의 제재로서는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징계와 직위 해제가 있습니다. 징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상 태만, 마지막으로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위신 등을 손상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면책이 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다른 공무원에 취임할 수가 없습니다. 해임도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연금 지급이 됩니다. 3년간 공무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면은 연금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정직은 1월에서 3개월 정직 기간을 정해서 정직할 수 있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감봉은 1월에서 3월 정도 할 수 있고
보수가 감봉되는데 여기 3분의 1 감액은 잘못된 것이니까 지우기 바랍니다. 감봉의 기준에 관해서 3분의 1 감액할 수 없는 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봉의 1회 액수는 1일 평균 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총액은 1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금 총액이 300만 원이다. 그래서 1일 평균 임금이 10만 원으로 계산된다고 하면은 1회의 감봉액은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액은 10분의 1이니까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만 원의 감봉액은 1회에 부과할 수도 있고 최대 6회 나누어 부과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감봉은 계속 일을 하면서 급여만 감봉되기 때문에 이 감봉의 범위를 이렇게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봉 3월이라고 하면은 3번 감봉이 이루어지는데 그 3번 감봉의 1회 감봉액의 총액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이 감봉은 제재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제재로서 징계 이외에 직위회제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 혹은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 직위회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의 80%만 지급됩니다. 근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 직위해제와 동시에 대기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직무에 종사할 수도 없고 출근도 정지됩니다. 다만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접시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직무 능력이나 업무 성적 향상이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면 직권 면직 처리됩니다. 직권 면직 처리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